자, 안녕하세요. 하이퍼 리뷰 학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특히 그 중에서 진로 희망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부의 기재 항목을 줄이거나 글자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셀프 기재를 금지하는 사항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물론 이러한 것들은 최근에 결정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검토 과정을 통해서 수시의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학생부의 공정성을 강화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발표가 되어지면서 마치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학생부의 영향력이 별로 없어졌다. 수시 비중이 대폭 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학생부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전에 학생부에서 학생들이 기재하는 부분들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독서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기재했었더라면 이제는 사실상 학생들이 기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로희망사항만 남게 되죠. 그런데 진로희망사항이라는 부분들이 학생이 지원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뿐만 아니라 동기와 계기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노력의 과정들을 응축적으로 담다 보니까 그 기재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2월 달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진로희망사항. 또 학생부가 아직 기재가 안 됐다라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너 이거 좀 적어가지고 와 하면은 진로희망사항에 대한 얘기죠. 왜냐하면 진로희망사항은 원칙적으로는 담당 선생님이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학생의 지원 동기라든가 계기 등을 담임 선생님들이 적도록 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1차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기재해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그동안 상담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을 어떻게 기재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었던 진로희망사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은 2월이거든요. 2월이라는 시기는 우리가 보통 11월, 그러면 11월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11월 하면은 수능이죠. 그렇죠? 수능이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또는 재수생들에게는 수능이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이거나 예비 고2가 되거나 예비 고3이 되는 학생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2월이라는 거예요. 2월. 2월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본인이 들어가게 될 고등학교의 유형과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의 학생부 기재 내용이라든가 활동의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고등학교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청사진을 그리는 시기인 거고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과정에서 교과 성적이라든가 교내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의 학생부에 기재가 되었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과정에서 학생부를 어떻게 기재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2월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월에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 좀 있으면 중간고사고 좀 있으면 기말고사고 좀 있으면 여름방학에 그러면 결국 또 1년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항상 여행을 가거나 뭔가 시작을 하게 되어질 때는 미리 계획을 점검하고 그리고 지나간 과정에 대한 반성과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2월 이 시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2월 이 시기 동안에 신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입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컨설팅의 내용은 현재 학력 지표를 분석을 해서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목표 발전을 설정한다 이거고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되는 학생들은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해서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정시 지원 가능 대학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학생부 분석을 통해서 학생부의 수정 방향이나 진로의 방향들 또는 지원 대학과 학교 결정 전형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면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찍 받을 걸 그랬다. 왜 지금 받았을까? 라고 후회하시는 게 바로 이 시기의 컨설팅이에요.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이 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컨설팅을 받으면 직접적으로 대학을 결정하는 거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시는 뭐냐면 결과 중심의 입시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입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는 6월 달에 모의고사 잘 보고 9월 달에 아무리 잘 봐도 수능에서 망치면 끝나는 거지만 이 수시 전형이라는 것은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의 전체의 학생부 내용을 과정의 내용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1학년 과정이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정시는 6월, 9월 못 봐도 수능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또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반드시 컨설팅을 통해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들을 설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특히 이 시기에 컨설팅을 놓치시고 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가면 참 후회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학생부에서 문구 하나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 아시죠? 물론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어서 장래희망 같은 경우에 적었었을 때 선생님들이 수정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정해주는 학교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학교를 찾아가기도 어렵고 학교 선생님한테 장래희망의 문구 하나를 바꾸는 것도 사실은 엄청 어렵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이상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되어진 것을 바꾸는 거는 사실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수정되어질 때 정확하게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진로희망 정할 때 정확하게 미리 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2월의 이 시기는 입시 컨설팅을 반드시 받을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입시는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앞으로의 입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지만 입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스컴이나 정부나 대학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100%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입시를 구성하는 요소가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원이 있고 대학이 있고 그리고 학부모가 있다면 이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생각하는 것과 입장 차이가 달라요. 정부는 정부의 입장이 있고 대학은 대학의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와 학생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 있죠. 그렇죠? 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100%를 믿을 수는 없지만 뭐를 봐야 되냐면 앞으로의 입시 방향이 이렇게 갈 것이다. 앞으로의 입시 방향은 어떻게 간다? 첫 번째는 2020학년도에 정시 비중이 30%로 이미 권고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2021학년부터라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 선발 비율이 30%가 돼요. 그래서 2024학년도부터는 정시 비율을 40%로 확대한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정시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정시가 늘어난다는 것은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과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된다? 물론 이것도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고등학교에 유형해서 내가 수능에 강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시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당연히 정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지원자들이 몰린다는 거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재수생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 재수생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수생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원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과연 결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건데 물론 그걸 떠나서 정시 비중이 확대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벌써 결정된 사실이고 그러면 수시 비중은 줄겠죠. 그리고 수시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의 강화, 고교 서열화의 해소 방향이에요. 그리고 자사고에 대한 폐지가 있기 때문에 출신 고중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제 말을 들으시는 분들의 입장이나 생각의 차이가 다를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 특기자 전형 또는 논술 전형이 수시 전형이 나눠지면서 이것이 마치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활동의 우수성이 뛰어나다고 평가가 되어지는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동일한 내신이었을 때 더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어지면서 결국 고교 서열화의 해소 방향이나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강화시키면서 그러기 위해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시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 22학년도, 23, 4학년도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사고나 특목고와 일반고의 간격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나 특목고의 학생이든 아니면 일반고 학생이든 전년도 합격생의 합격 사례가 나의 합격 사례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전년도에 어떤 선배가 내신 성적 3.0으로 우리는 특목고니까 3.0으로 연고대를 갔어. 그게 올해 꼭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우리 학교 내신 1.5로 사실은 경희 이상 간 적이 없다. 이게 꼭 올해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가 변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즉 변화되는 입시에서는 항상 뭐가 생긴다? 기회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제 말씀을 좀 눈여겨 들으시면 귀를 열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정시 비중이 확대되어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강화, 고교서열의 해소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10% 이상 권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연세대학교 면접형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이런 전형들이 확대되어지고 내신 비율 중에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입 공정성 방향의 주요 내용인데,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편 방향에서는 학생부의 교과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에 대한 기재를 금지하며 대입 반영을 폐지한다라고 했고요. 고등학교 2학년서부터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출신 고교의 정보를 제외한다라고 했지만 이 내용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들마다 자기소개서를 중학교 2학년서부터 폐지한다라고 했지만 실제 자소서를 폐지하고 나면 또 다른 방법이 뭐가 되냐면 면접 시에 직접 면접 카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면접 카드는 일종의 자기소개서와 동일한 방식인데 자소서는 미리 작성하고 제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허구적인 부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유사도 검수에 위반이 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 있죠. 표절과 같은 문제들이. 하지만 대학에서 직접 가서 면접 카드를 자소서의 형식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허구적으로 작성이 되어질 수 있는 표절의 염려가 없어지기 때문에 면접 카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출신 고교 정보를 제외한다라고 하는 건 현재도 면접에서는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해요. 근데 이제 면접뿐만 아니라 서류 제출에서도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 아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지만 실제 면접장에 가면 대학 교수님들이 대부분 컴퓨터에 나의 학생부를 띄워놓고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교과 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을 기재를 금지한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렇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은 그대로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활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부 내용을 기재를 다 금지한다? 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신 성적이 좋으면 학교 생활을 따라가겠지만 내신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면 바로 정시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전에 이명박 정권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결국 정시 비중이 높으면서 발생이 되어지는 공교육의 붕괴의 현상들이 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의 내용이 교과 성적의 외의 모든 내용을 기재를 금지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개선 방향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의 관리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럼 진로 희망 사항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진로 희망 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런 걸 반대로 얘기해 보면 진로 희망 사항 말고 우리가 학생부 중에서 학생이 직접 개입해서 쓸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교과 성적은 내가 쓰는 거 아니죠? 그렇죠. 수상경력도 내가 쓰는 거 아니죠? 소논문은 이제 못 쓰죠? 대신 소논문은 못 쓰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연구나 탐구 보고서 형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격증도 이제는 다 기재가 안 되죠. 들어있고 동아리 활동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쓰니까 못 쓰는 거고요. 자율 동아리 같은 것도 간단하게 이거는 기재가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하지만 이게 학년당 30장 이내 정도이기 때문에 글자 수가 너무나 적어서 뭔가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도 현행대로 유지가 되어지는데 사실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교과 과목 선생님이 쓰는 거고 셀프 기재를 금지한다고 하지만 교과 과목 선생님이 다 써주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죠. 그리고 물론 많은 학생들을 컨설팅을 해다 보면 어떤 특별한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선생님이 다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들었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학생들이 내용을 기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과 선생님이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수업했었던 내용이나 학생의 학습 태도를 반영을 해서 다시 작성해서 수정해서 넣는 게 대부분이죠. 셀프 기재를 금지한다는 말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학생이 쓴 글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거, 집어넣는 거를 말하는 거지. 학생이 수업 들었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히 적어서 선생님께 주고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학생을 관찰했었던 내용, 수업 시간의 특이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학생의 수업적인 어떤 성취나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선생님이 넣는 것을 금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고등학교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일부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들은 셀프 기재 안 되니까 그냥 선생님이 쓰면 끝이다. 너희들은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선생님이 잘 써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쓰거나 실제 있는 내용도 그대로 쓰지 않거나 이렇게 쓰게 되어지면 결국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셀프 기재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어떤 의미? 학생이 쓴 글들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안 된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건 안 된다. 대신 대부분의 학교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수업했었던 내용들을 학생들이 간략히 기재해서 제출하면 교과 선생님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수정해서 입력하는 형태로 기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세부능력 특기사항도 여전히 학생이 일정 부분 기재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독서활동 같은 경우도 현행대로 유지가 되어지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도서 선정하고 그 다음에 도서에 대한 도서 선정 이유라든가 이걸 글을 써서 제출하겠죠.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어차피 선생님들이 쓰는 거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고 출결사항도 우리가 기재할 수 있는 부분도 못 되고 봉사도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돼요. 그럼 우리가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거의 모든 학교들이 기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로 희망사항은 다 기재할 수 있어요. 어떤 학교들은 어떻게?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는 제목만 쓰는 거니까 사실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세특 같은 경우도 아예 못 쓰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남아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진로 희망사항 정도밖에 없어요. 진로 희망사항은 선생님들이 써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진로 희망사항을 쓰려고 하면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선생님이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서 진로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진로 방향과 동기와 계기를 파악하고 그거를 내용을 요약해서 적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에게 너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부 기재관리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그 학생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부모 찬스를 없애기 위해서 학생부를 선생님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학생이나 아니면 학부모의 개입이 없도록 하는 데는 좋은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기재의 역량에 따라서 결국 대학 입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인 학부모님들, 고등학교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꼭 고려하셔야 되는 게 내가 가려고 하는 고등학교가 과연 수시 중심의 학교냐 아니냐를 보셔야 돼요. 수시 중심의 학교가 아니라 정시 중심의 학교라면 결국 정시는 뭡니까? 부모나 학생이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뒷받침을 해서 대학을 보내는 게 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시 중심의 학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학생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학교에서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수시 중심의 학교다. 그 다음에 1년에 서울대 진학률이 높다. 대학 진학률이 높다. 라고 한다면 학교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학생부의 기재를 좀 더 충실하게 가져가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수시 중심의 학교냐 정시 중심의 학교냐,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진학률이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내가 그 학교를 갔었을 때 학생부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교사의 학생부 기재의 역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중복 기재나 부주의하게 기재가 되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지고 일부는 징계를 받으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런 중복 기재에 대해서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뭐냐면 동아리 활동이네요. 이거는 사실은 거의 모든 학교의 동아리 활동들이 한 학생의, 그러니까 동아리가 수학 동아리다 그러면 수학 동아리의 동아리 활동을 하나를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학생들에게 다 붙여넣기를 하죠. 이게 붙여넣기를 하는 게 학생부 기재의 요령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육부에서 학생부 기재의 방안으로 얘기한 게 동아리 활동은 반드시 붙여넣기를 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의 내용은 다 붙여넣기를 해요. 동아리 활동 내에서 학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실험의 내용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학생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할 수 있다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활동 역량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재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입시제도가 바뀌게 되어지면서 학교에서 조금 더 우리가 학생들 입시에 신경을 쓰신다면 동아리 활동의 내용들을 이렇게 중복 기재나 붙여넣기 형식으로 기재하지 말고 공통된 동아리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동아리 활동 내에서의 학생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학생의 노력의 과정이라든가 성취의 결과 등에 대한 부분들을 기재해서 나중에 대학으로 가게 되어질 때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부 기재가 소홀한 경우들 되게 많아요. 이런 문제들인데 사실 부모님들이 이런 문제들을 학교 측이나 선생님들에게 얘기하기가 쉽나요? 그렇죠.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잘못 얘기했다가 사실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물론 어떤 고등학교는 지나치게 학부모님들이 그냥 학교에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힘드신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부모들이거나 학교에서는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써주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처음에 작성이 되어질 때 올바르게 작성이 돼야 돼요. 올바르게.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수정하기는 더욱더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진로 희망사항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첫 번째 학생부의 대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교사들이 대부분 다 직접 작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지 않다. 많다고 해봤자 독서활동이나 세부능력 특기사항, 자율중의 몇 글자와 진로희망사항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로희망사항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대학 입시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학생부 교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교과 학습 발달사당 내신 성적이죠. 그냥 이거로. 이렇게 되면 이제 교과 100%, 학생부 교과 100% 이렇게 해서 교과로 가는 경우들은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 100% 전형이라 하더라도 제가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신 성적 좋으면 의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면 학교 시험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A 고등학교에서의 내신 성적 1.5와 B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 1.5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그 위에 비교과가 반드시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이래야지 이걸 또 나중에 대학에 전화해. 어느 대학에 전화해서 그 대학에 뭐 학생부 교과 100%인데 거기 혹시 내신 성적 외에 다른 요소 들어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들어간다고 얘기합니까?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실제 합격되어지는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게 돼요. 교과 성적 100%라 하더라도 결국 비교과의 역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 내신 성적이 어떤 아이가 1.5고
어떤 아이의 내신 성적이 1.8이면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1.5가 뽑히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 아이가 1.5고 어떤 아이가 1.5라고 생각해봐요. 0.05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게 된다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두 학생의 고등학교 유형, 그 두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에서의 학생 수 또는 진학률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전공 적합성을 고려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100%라 하더라도 비교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대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해요. 자, 나는 학생부 교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로만 6개의 원서를 쓸 수는 없어요. 제가 그 전에 띄어섰던 유튜브 동영상을 좀 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촬영했었던 내용들을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의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는 대부분 다 수능 체제가 있고 학생부 교과는 수능 체제가 있는 경우와 수능 체제를 비적용하는 경우로 나눠져요. 그리고 대부분의 의대에서 상위권 의대는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어떻게 쓰냐,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미적용하는 경우,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서를 써요. 의대를 안 간다 하더라도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까지 쭉 내려오면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을 교차해서 원서를 쓰기 때문에 나는 비교과 다 무시하고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 간다 라고 하면 갈 대학이 없어요. 아셨어요? 또 예를 들어서 난 내신 성적 무시하고 활동만으로 대학 간다? 이건 있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든 간에 결국은 전공적합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전공적합성을 나타내는 항목의 첫 번째가 바로 진로란 말이에요. 진로. 그리고 이 진로 안에 묶이는 게 뭐가 묶이냐면, 진로에 담는 내용은 첫 번째는 동아리 활동이 진로 안에 들어가죠. 그쵸? 진로 결정 이유나 진로의 동기나 계기가 그냥 쓸 수 없잖아요. 그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또는 학교에서 읽었었던 독서 활동을 통하여, 또는 예를 들어서 교과목과 관련이 되겠죠. 당연히. 왜? 교과목이나 내신 성적과 관련이 되지, 내신 성적이 만약에 3등급인데 의대 가겠다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만약에 내가 1점대 초중반 정도 되어진다, 또는 2점대 정도 되어진다라고 하면 내과 의사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교과 성적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자율 동아리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진로 희망사항이라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학생부 교과전형이든 가장 중요시할 수 있는 전공 적합성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 진로 희망사항 안에는 학생이 고등학교 했었던 동아리, 독서, 내신 성적, 자율 동아리, 심지어 여기 봉사까지의 모든 활동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응축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월이 되어지는 시점, 또 2월인 이 시점에서는 첫 번째는 기재되어졌었던 내용들 중에서 진로 희망사항의 잘못된 내용을 반드시 수정해야 되는 시기고, 두 번째,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가는 시점이 되어진다면 2학년 때 또는 앞으로 1학년 때의 진로 방향을 무엇을 결정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는데, 또 때를 놓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후회하시면 안 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지금 이걸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진로 희망사항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진로 희망사항의 기재 요령인데, 요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진로 희망사항은 진로 희망과 희망 사유로 나눠져 있는데, 진로 희망 요 칸에는 주로 뭘 쓰게 되어 있냐면, 진로 희망은 희망 분야나 희망 직업을 적는 거예요. 희망 분야나 희망 직업을 적겠죠. 뭐 초등학교 선생님, 내과 의사, 외과 의사, 뭐 이런 거, 의학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다음 직업 관련 정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의 직업 학과 정보, 직업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커리어넷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어떤 직업이 있는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직업들이 유망한 직업인지, 학생의 적성과 적합한 직업은 무엇인지 이렇게 탐색해 보시는 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희망사유에 적는 것은 희망사유이죠. 희망사유는 학생의 희망 직업에 대한
진로 선택 동기, 진로 선택 동기와 이유와 계기 등을 입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유의사항은 뭐냐면 진로 희망사항은 충분한 상담 또는 사전조사를 한 후에 입력하며,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학생부에 기록가 되어져 있는 진로 활동 안에서 학생과 선생님이 상담을 통해서, 또는 사전조사라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 희망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조사를 통해서 기재해서 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작성하는 거니까 학생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반영이 되겠죠. 한 후에 입력하며 다음 학년도 정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그러니까 결국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그때 바뀌는 것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1학년 때 결정되어진 진로 희망사항이 쭉 연계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예요. 2019학년도 1학년의 경우에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 내의 희망 분야라는 면에 학생의 진로 희망 분야 또는 희망 직업을 입력하되 상급학교 전형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진로 희망, 희망 사유가 기재가 되어지는 건 그 이전이고, 2019년도도 1학년이 되어진 학생들, 2019년 1학년이 되어진 학생들은 이런 항목이 없죠. 없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었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 내에 진로 활동 내에 우리가 이런 진로 희망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기재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로를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 설명을 여러분 할게요. 자, 세 번째. 진로 희망을 기재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진로 희망 기재해야 되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전에 자신의 진로 방향과 장래 희망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결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전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자신의 진로 방향과 장래 희망을 결정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먼저 장래의 희망을 먼저 결정하죠. 내가 의사가 되겠어 라고 하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자료조사를 하셔야 돼요. 자료조사를. 그럼 예를 들어서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공소개가 있으니까 전공소개에서 이 대학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또는 의사라는 직업들 중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사전조사를 하고 나면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어떤 내용의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내용의 교내 활동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전조사를 통해서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지는 순서대로 가셔야지,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이 상담하면 그냥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선생님이 적어내 그럼 뭘 적지? 막 적으라고 하니까 막 귀찮고 막 대충 적어내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쭉 해서 쭉 적어내고, 그리고 나중에 학생부 봤더니 나 이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2학년이 되기 전에 3학년이 되기 전에 장래 희망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어떻게 결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2, 고3이 되는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때 학생부 내용을 반드시 분석을 해서 장래 희망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가 중요하죠. 장래 희망을 계속 가져가려면 뭐가 동반이 돼야 돼? 결국은 학업 성적이 동반이 되어야 장래 희망을 계속 가져갈 거 아니에요. 1학년 때, 2학년 때 의대로 적었어. 내신 성적이 뒷받침이 안 돼. 계속 의대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죠. 내신 성적과 여러 가지 활동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의 범위 내에서 학과를 유연하게 수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인 동기와 교내 활동을 통한 진로 결정 이유는 사실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성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렇게 준비하고, 작성할 때는 어떻게 작성해야 돼? 첫 번째는 구체적인 동기가 드러나야 돼. 내가 왜 이 진로를 결정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교내 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이 진로를 결정한 이유를 적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 결합시키면 관찰자의 입장에서 적어요. 관찰자. 이게 이제 진로 희망사항의 기재는 학생이 적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적는 거기 때문에 마치 학생이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까 왔었던 것처럼 선생님이 상담을 하거나 사전 자소를 통해서,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서 담당 선생님이 기재한 관찰자 입장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년별 기재 내용이에요. 학년.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1학년 때 진로희망에는 뭘 적고 2학년 때는 뭘 적고 3학년 때는 뭐를 적을까? 자, 이렇게 1, 2, 3학년 3개를 적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일관성이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일관성. 내가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의학자, 의사, 외과 의사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연결을 시키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적었다가 생명과학자라고 적었다가 신소재 분야 연구자 이렇게 적으면 완전 분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학에 가시기에 커다랗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래서 1, 2, 3학년 때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 아셨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단계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학생이 1학년 때 진로희망에서 보여줬었던 부분과 2학년 때 진로희망, 3학년 때 진로부양을 통해서 얘가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어지면서 점차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1학년 때 내용과 2학년 때의 내용의 진로희망의 내용이 똑같아. 발전이 없어. 만약에 동일하다면 그 학생의 어떤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가 없죠. 그렇죠? 맞죠?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될 동안 본인이 한 게 뭐야? 그냥 똑같아. 바뀐 게 없어. 이러면 안 되죠? 단계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써야 되냐면 1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너무 과도하게 몰아서 쓰지 말고 1학년 때는 입학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식이죠. 입학 전에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진로를 갖게 된 동기와 계기를 통해서 진로에 대해서 흥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흥미.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내가 의사가 꿈이야.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예를 들면 메르스라든가 또는 뭐 사스와 같은 호흡기질환 이런 전염병 사례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의 필요성이라든가 내가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게 하나의 동기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장차 앞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어져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처럼 그냥 진로 희망에 대한 일반적인 흥미와 관심을 보여주면 돼요. 1학년 때는. 근데 2학년 때는 흥미와 관심으로 가면 안 되고 2학년 때는 뭐래? 우리가 1학년 때 뭐래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교과목 수업 듣거나 아니면 독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관심과 흥미가 있으면 그 뒤에 반드시 뭘 하게 돼 있냐면 활동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의사를 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동아리가 생명과학 동아리가 아니야? 화학 동아리가 아니야? 수학 동아리도 아니야? 그냥 무슨 동아리? 영어 동아리를 들어갔어.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목표 방향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노력의 과정이 나오게 되고 이런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진로를 결정하겠죠. 이제. 이렇게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장차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3학년 때는 뭐냐면 교내 활동을 통해서 진로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로가 나의 적성이나 이런 부분에 다 맞다라는 부분들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를 통해서 내가 입학 후에 어떤 부분들을 연구하거나 탐구하겠다라고 하는 학업 계획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셨어요? 첫 번째는 1학년 때는 진로에 대한 단순 흥미,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 뭘 통해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활동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3학년 때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진로를 확신하면서 입학 후에 학업 계획의 진로를 잡아나가는 쪽으로 단계별로 서술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1학년 때 이런 내용들을 너무 깊이 있게 써도 안 돼요. 아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내용을 적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우리가 기재할 때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막연하고 일반적이면서 한 줄만 읽어도 뻔한 그리고 열정이 없는 이런 진로 희망은 쓰지 마세요. 아셨죠? 다시 얘기하면 막연한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한 줄만 읽어도 뻔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은 그리고 열정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진로 희망을 쓰시게 되어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시 전형에서 대학을 갖고 학과 결정을 하게 될 때 아주 불리하세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네 번째는
우리가 진로 희망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자, 진로를 결정해야 돼. 내가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경영인이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진로를 결정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뭘까? 진로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첫 번째는 학생의 인성과 적성을 고려하자. 뻔한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뻔한 얘기지만 중요해요. 이 시간에는 제가 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10년 후 빠르게 변화되는 첨단 기술과 고령화 시대의 유망한 직업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자, 여기까지도 뻔한 얘기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자, 그래, 이거는 중요해요. 하지만 뻔하지만 중요해요. 직업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적성,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년 이후에 유망한 직업군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어떤 게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고등학교의 환경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고등학교의 환경을. 그래서 이거를 예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고등학교의 특성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특성을. 그리고 최소한 출신 고등학교, 내가 입학하는 학교의 학생부를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보고 그 학생부의 구성 내용을 보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우리가 컨설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학교 환경을 파악한다는 건 첫 번째, 학교에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내가 가려고 하는 진로 방향과 적합한 동아리가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교내 대회를 또 보셔야 돼요. 어떤 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학교가 이과 중심의 학교냐 문과 중심의 학교냐에 따라서 학교가 적고 문과 중심의 학교면 당연히 이과 대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과 학생들이 없으면 대회를 하고 싶어도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지면 대회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그 고등학교가 수시로 대학을 갈 때 학생부의 기재관리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가능하냐를 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내 대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문과 대회가 있느냐, 이과 대회가 있느냐, 대회가 어떤 대회가 있느냐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과, 이과의 비율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내가 문과인데 문과 비율이 적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문과 학생들에는 교내 대회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등등의 활동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과로 가는데 이과에 학생들이 적어. 그럼 대회를 못 열어요. 대회를 하고 싶어도 학생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기재될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활동 내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고교 유형과 학생부의 관리에 대한 걸 보셔야 돼요.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냐, 자사고냐, 특목고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이 학교가 수시 중심의 학교냐, 정시 중심의 학교냐에 따라서 학생부 기재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학원에서 진행하는 의치대 연간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고등학교의 유형이 그냥 학생과 학부모는 저리 가시오. 학교에서 다 알아하겠습니다. 이런 주의 학교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학생들이 뭔가 노력을 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학교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교 유형과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협조적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첫 번째 진로 결정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신 성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비교과의 활동에 역량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골라야 되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부 그렇게 잘 못해. 난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전기공학자 이렇게 적으시면 불리하세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자연 계열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게 어디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5개 정도 학과, 의치 한의대를 빼고 나면 첫 번째 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화공생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육학과 관련된 거나 자동차 같은 거. 그쵸? 이런 학과들이나 화공생명이나 생명공학이나 이런 학과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학과적으로 봤었을 때, 내가 봤을 때 성적이나 비교과의 역량이 부족하면 전기공학자, 기계공학자,
뭐 이런 거 적지 마시고 뭐를 적어야 되냐면 약간 학과 자체가 선호도가 좀 떨어지거나 스펙이 낮을 수 있는 데도 있죠. 뭐 건축이나 이런 데들 또는 신소재 같은 것도 낮고 에너지 같은 경우도 비교적 상위 학과보다 좀 낮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의 역량을 보고 합격 가능한 대학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뭘 봐야 돼? 첫 번째 내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의 역량으로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그룹 내에서는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를 먼저 사전조사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학업 역량을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학생부의 기재가 되도록 해야죠. 그쵸? 아셨어요? 그러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만 하다가 그냥 대학 간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거예요. 제 말을 꼭 들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는 대학 입시 서류다. 이 얘기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도통 나는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 아직 결정이 안 돼. 이러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적은 숫자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기에 모든 학생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공부라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쉽거나 재미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꿈과 목표가 있어야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꿈이 없다면 그러면 학생부를 뭐로 생각하라는 얘기냐면 학생부는 그냥 대학 입시 서류다. 내 마음을 담을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나는 신소재공학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러면 그냥 건축학과 이렇게 가고 싶다. 그러면 건축학과에 맞춰서 자소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원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내가 만약에 꿈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걸 가지고서 내가 생각하는 꿈 중심으로 쓰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또는 비교과 활동, 학교의 여러 가지 활동, 내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해왔었던 모든 활동들을 모아서 대학 입시에 적합하도록 학생부를 기재관리 하시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일부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자꾸 있어서 그래요. 나는 사실은 나는 경영인이 되고 싶은데 자꾸 선생님들이 나도 경영학과 못 간다고 또 철학과 가라고 하는데 나 진짜 철학과 가기 싫은데 이런 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철학과는 무조건 가는 얘기가 아니라 학생부 분석을 통해서 진로 방향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다음. 자,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한번 사례를 읽어드릴게요. 사례를.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진로 희망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수정할 건지 또는 나의 학생부는 어떻게 기재가 되어지는지 꼭 평가하셔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찍어줬던 여러 개의 동영상 중에서 사실은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꼭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 첫 번째는 유전공학연구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사례였어요. 이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평소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에 생각하던 중 독서 활동과 교과 활동을 통해 유전 분야의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썼어요. 사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잘 쓴 것 같은데 이 진로 희망사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용의 구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라는 것이 허구적이거나 막연하거나 그냥 지어서 만들어낸 동기가 아니라 실제 본인의 체험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진로 희망 동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야 되는데 평소 인간의 생명과 평소라는 말 자체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생각하던 중 독서 활동과 교과 활동을 통해 라고 하면 사실은 독서 활동이나 교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어요. 유전 분야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유전 관련 기술이 불치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는 바가 크다는 것을 배우면서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자 유전공학 관련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진로를 결정하였다라고 했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반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의 사실이 아니라
학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사실이 아닌데 일반적 사실이고 마지막에는 그냥 진로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되게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쓴 것 같아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어진 계기가 구체적이지 않고 연구비 탐구 분야에 대한 부분이 막연하게 기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로 희망에 대한 부분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의사라고 적었어요. 의사. 의료계에 종사하고 계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의료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병원에서 소소한 봉사를 하면서 의사의 꿈을 키운. 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하신 거죠. 결국 부모의 직업을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부모의 직업을 언급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생부 자기소개서 기재 항목들 중에서 금지사항에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이 학생이 자기주도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추천을 받아서 어떠한 책을 읽었다라고 하면 실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학생이 읽은 게 아니라 부모가 읽은 책을 썼겠다라고 하는 추측도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학생이 여기서 병원 봉사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느낌상으로 아버지가 근무하는 병원이거나 아버지 병원이야. 그럼 이 학생이 얼마나 활동을 정직하게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들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아주 안 좋은 거죠. 언제나 최전방에서 살인적인 질병과 맞서 싸우며 많은 목숨을 구해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실력 있는 의사가 되었고 싶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앞에 활동을 통해서 느낌을 적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내용 자체가 너무나 막연하죠. 그렇죠? 이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좋지 않은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사례 두 번째로 넘어가면 자, 위에 있는 학생은 사회학자라고 적었습니다. 평소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학과 관련이 되어진 독서를 꾸준히 함. 자,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글의 내용 자체가 관심은 보여주지만 모호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학년에 올라와서 학습한 사회문화 과목을 통해 다양한 사회학 이론들을 주변의 사회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됨. 자, 여기까지는 이제 2학년에 쓴 건데 2학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학년 때는 대부분 다 관심이나 흥미 정도를 보여주는 거지만 2학년 때는 교과목이나 동아리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노력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써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학생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 사회문화 교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회 문제의 특성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질적인 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 결과 이것이 기반이 되는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매력을 느껴 관련 분야 연구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하면 일단 글자 수는 231자니까 지금 글자 수가 항목당 200자예요. 그렇죠? 글자 수가 많다는 건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글 전반적으로는 활동이나 노력의 과정을 통하여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부분을 서술하고 있고 그리고 2학년이라는 걸 고려하게 되어지면 2학년 진로희망사항에 쓰기에는 적합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건축공학자라고 적었습니다. 평소 창의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함. 건축에 관한 책과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건축물과 건축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됨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건축에 관련이 되어진 책과 웹사이트 이렇게 기재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내가 읽었었던 책 이름 얘기하고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감명 깊었는지 내가 웹사이트라고 하면 어떤 웹사이트에 어떤 내용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출처나 근거를 제시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게 없었어요. 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배워서 미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 집과 같은 건물들을 안전하고 실용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축가가 되기로 희망한다 라고 하면 사실 뒤에 있는 글의 내용은 좀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건축가,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쓴다고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 희망이나 관심을 보여주는 정도. 하지만 내용의 구체성이나 깊이가 없고 그 다음에 건축가로서 본인이 열망이 드러나지 않죠.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또 건축에서 어떤 기술을 공부하고 싶은지 어떤 분야를 탐구하고 싶은지 또는 자신의 롤모델이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또는 안전하고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막연하고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는 진로 희망에 대한 부분들이 강렬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학생이 적은 거를 보면 기초의학자, 의생명학자라고 적었어요. 자, 평소 과학, 특히 화학과 생명과학 분야에 흥미가 많고 과학 및 과학실험 탐구 수업을 통해 다양한 실험을 경험하며 의학자로서의 진로를 구체화함. 자,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글자 수 자체가 79점밖에 안 되죠. 200자의 글자 수 중에서 79점이니까 첫 번째 느낌은 뭐냐면 무성의하다, 열정이 없다, 이런 느낌이 주는 거죠. 그렇죠? 아주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글의 내용도 보면은 그냥 너무 일반적인 서술이죠. 평소 화학이나 생명과학 분야에 대해서 흥미가 많다. 과학 및 과학실험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실험을 경험하면서 의과학자의 진로를 구체화하였다 라고 하면 평상시에 무엇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실험을 했는지, 진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구체적인 동기와 계기가 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기술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의사라고 적었는데 환자의 생존과 치료가 의학의 본질이라는 말이 공감이 되면서 극한의 상황에 처한 사람을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돕고 싶다라는 새로운 꿈을 가짐. 의학의 세분한 추세 속에서 외과가 유지하고 있는 진단 및 응급처치로부터 수술적 치유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매력을 느끼며 이 분야에서 깊이 있는 공부와 경험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힘이라고 적었어요. 글을 아주 잘 썼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용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글의 문제는 뭐냐면 노력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과정이 없어요. 대부분 다른 사람이 써주는 글에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과정서술.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그럴듯하게 내용을 다 담고 있지만 첫 번째 느낌은, 제가 보는 느낌은 이거는 학생의 아버님이 의사인데 아버님이 써줬나? 라는 느낌을 주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꿈과 포부와 그 다음에 방향성은 맞는데 학생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노력을 통해서, 이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꿈을 갖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서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환자의 생존과 치료가 의학의 본질이라는 말에 공감했다. 무엇을 읽고 누구의 말을 듣고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서, 그 출처가 안 나와요. 극한의 상황에 처한 사람을 수술적 치료를 통해 돕고 싶다라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어졌다. 꿈을 갖게 되어진 출처와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의학의 세분한 추세 속에서 등등등 해서 이런 내용들도 지금 여기도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서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실제 경험하거나 어떤 출처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쓴 내용은 잘 썼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 되게 잘 쓴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의 구체적인 노력의 과정에 대한 서술, 그걸 통해서 꿈을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 없으므로 느낌적으로는 학생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대신 써줬다라는 느낌을 왠지 강하게 풍기는 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을 전체를 쓰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쓸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된다? 1학년, 2학년, 3학년이 올라가면서 단계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씩 1학년이나 2학년이나 2학년이나 3학년이나 똑같아. 발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고 1학년 때는 뭘 보여준다? 진로에 대한 흥미를 보여준다. 2학년 때는 뭘 보여준다?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뭘 통해서? 고등학교의 교내 활동과 노력을 통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세 번째는 진로를 확신하면서 그 다음에 대학 입학 후에 학업 후 계획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걸 보여주면 좋아요. 아셨죠?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학생은 내과 의사를 이렇게 쭉 적었는데 내과 의사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높은 명예가 높은 직업이라고 생각함. 이 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환자들의 병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다른 일보다 만족감이 높고 자부심을 느낄 것으로 생각함. 의사가 되는 과정이 고되고 힘들지만 그만큼 사회적 명예와 자부심이 따라올 것이며 봉사 정신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170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이 글이 학생이 쓴 글이고 학생이 쓴 글을 선생님이 만약에 옮겨서 적었다라면 제가 볼 때는 학생도 문제지만 선생님이 문제죠. 왜냐하면 이 글은 아주 솔직한 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느낌은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내과 의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얘는 뭘 위해서냐면 결국 아프고 힘들고 병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편의 입장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병의 완치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사회적 명예를 위해서 이것이 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과 의사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진로를 선택하는 목적이 어긋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쓴 거를 선생님이 그대로 적었다면 선생님이 문제고 학생도 문제고, 그리고 학생이 쓴 글을 선생님이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었다면 이건 학교도 문제고 학생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1차적인 목적은 다 뭐예요?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사나 변호사를 하든 하다못해 청소부를 하든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직업의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직업의 2차적인 목적이죠. 그 직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내과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2차적인 본질적인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돼야 되는데 이 학생은 본인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 서술이 아주 빈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2학년 때는 평소 생명과학과 의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만약은 없다 라는 책을 읽고 미래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심장병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치료법에 대해 관심을 보인, 특히 부정맥을 치료하는 고주파 도자절제술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약에 의존했던 질병들이 간단히 치료됨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서술은 노인분들의 심장 완치율을 높이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2번 내용과 1번 내용의 서술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치 초등학교 5학년 같아요. 근데 여기 고등학교 2학년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이 썼다, 이거는 부모님이 썼다, 뭐 이런 걸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글의 두 개 1학년과 2학년인데 글의 논조의 방향성이 완전히 어긋나게 되어지면 이것 또한 좋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그리고 3학년 때로 가게 되어지면 글자 수가 갑자기 줄어요. 여기는 187자인데 3학년 때는 고령화 시대에 순환기 질병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혈류 속도 등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순환기 질병을 치료하는 내과 의사로 결정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의 문제는 글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무성의하다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2학년 때와 3학년 때의 내용의 변화가 없다는 점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진로 희망 사용은 잘 썼다, 못 썼다, 못 썼다, 뭐만 잘 썼다. 일단은 직업의 분이 1학년, 2학년, 3학년 가면서 변화 없이 일정하게 진로가 결정되는 건 좋은데 내용 서술의 논조나 내용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얘기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다 끝났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린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등에서 특히 진로희망사항의 기재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렸어요. 진로희망의 기재사항은 정말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진로희망사항이라는 부분이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적합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 전공적합성의 핵이 바로 진로희망이고, 진로희망 안에는 뭐가 들어가? 첫 번째는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자율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교과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고, 그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그냥 꿈과 희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의 유형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나 비교과의 역량 모든 것들을 응집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학년 때 진로 희망을 결정해서 썼다면 과연 2학년 때 그 진로를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서술할 것인지 이런 방향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2월 달에 반드시 이 진로 희망대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